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 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분야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은 2,700억 원 넘게 늘어 1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4만 개가 늘어 32만 개가 넘습니다. 기존 일자리 사업의 규모와 근무기간, 급여 등을 늘린 결과입니다. 지난해 7천여 명이었던 공공근로는 올해 11,000명으로 늘렸고 근무기간도 1개월 연장했습니다. 분야별 지원도 강화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대거 마련했습니다. 다만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의 1.7%인 5,600여 개에 그쳤습니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우수 중소기업 500개를 발굴하고 청년 2,00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우수 중소기업 1,000개를 발굴해 청년 10,000명을 취업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적은 127개사 300명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조달 심사 기준에 좋은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드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대 그룹 최고 경영자들에게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18일 고용부와 경총이 개최한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1분기에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0대 그룹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는 어수선한 시국에 따라 CEO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일부 기업은 채용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뜬 눈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삼성그룹 측은 총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소식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병과 관련해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의혹을 받게 된 것을 반성하고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각종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 앞으로 계속될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삼성그룹은 이미 잃은 것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만으로도 도덕성과 브랜드 가치에 수치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재계 역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판결은 상당히 기업인들의 사기 제고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삼성의 총수가 구속을 면하면서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소비 부진과 온라인 쇼핑 확대 등의 여파로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은 최대 2%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이후 5년째 0에서 2%대의 성장 정체 현상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불황의 역성장을 거듭해온 일본 백화점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993년 장기 불황에 들어선 일본의 백화점 전체 매출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동안 계속 추락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으름장에 기업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임박한 트럼프 시대를 의식하기 때문인데요. 통상 마찰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방주희 PD입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 올해 안에 미국에서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신규 매장을 건설하고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돈 8조 원을 쓸 계획인데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24,000개나 됩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도 올해 미국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00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지 말고 미국에 지으라면서 엄청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현대 기아차도 5년 동안 미국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독일 BMW에도 멕시코 공장 건설을 강행하면 35%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내가 미국에 되찾아온 일자리와 자동차 공장 덕분에 미국 국민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통상 갈등을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제품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 한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질검청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 검사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거의 모두가 한국 원산지였습니다. 불합격한 제품의 원산지는 모두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이들 불합격한 24개 업체 가운데 22개는 삼성, 대림 등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들이었습니다. 불합격한 양변기 모델 47개 중에서는 43개가 한국 원산지였습니다. 질검청국은 이들 업체의 양변기에 설명서 및 표시 결함이 있거나 전원 연결 문제가 있어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톤성 검사금융국도 최근 한국산 변기와 면도기에 대해 국가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리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최근 중국이 관련 규정을 강화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드 문제 등으로 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중국산 승용차가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전자제품처럼 중국차도 한국 안방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국산차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가 중국산 승용차를 한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국내에 중국산 버스 등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승용차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차 수입업체인 중안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레저형 차량이 인기란 점을 노린 듯 SUV 모델인 캠보 600을 선봉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가격은 1,999만 원부터 2,099만 원으로 쌍용차 소형 SUV 티볼리 수준, 그러나 크기는 현대차 산타페와 비슷한 중형급입니다.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 147마력, 복합 연비는 리터당 9.7km 수준입니다. 과거 국산차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도전할 때 펼쳤던 가성비 전략과 닮은 꼴 행보입니다. 안전한 차, 그다음에 차량 크기가 큰 차,
그다음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다 기본으로 장착하고도 2천만 원대로. 하지만 화웨이와 샤오미 등 전자제품과 달리 중국 차가 국내 시장에서 연착륙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기호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AS 센터 등 부수적 환경 조성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만 1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를 집계한 결과 65세 이상은 699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어린이 수는 빠르게 줄어 15세 미만 인구는 691만 6천여 명으로 행자부가 전산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 명 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16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앞으로 철도 파업 등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 여객 운송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징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단 승차했다가 뒤늦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또 승차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던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금리도 꾸준히 올라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금리 때는 싸게 돈 빌려 불리는 게 재테크였지만 이제는 빚과 이자를 줄이는 게 재테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한때 2%대 금리로 빌리는 게 어렵지 않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하지만 이는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치 평균이 연 3.17%, 우대금리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 4.42%까지 치솟았습니다. 초저금리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겐 이자가 계속 불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빚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갚을 때도 카드론처럼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부터 갚고 은행권 대출만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신용한도 대출 등 신용대출을 상환 1순위에 둬야 합니다. 금리가 같다면 대출금이 적은 것, 만기가 빠른 순으로 갚는 게 전체 빚 규모를 줄이고 신용등급 하락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이럴 때 대출을 해야 한다면 빌리는 기간과 소득 상황은 물론 낮은 금리가 가능한 생애 첫 주택 마련 대출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대출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혼합형 금리로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그리고 금리 하강기와 맞물려서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한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우선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인재가 돼야 할까요? 박송희 아나운서는 글로벌 인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기업이라면 무엇보다 어학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창의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참 돌발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인 5가지 역량으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력, 사람 관리 능력, 또 협업 능력을 꼽았습니다.
네, 5가지 모두 인재라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 같긴 한데요. 특별히 5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이 5가지 능력은 모두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고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광범위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과 사람 관리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협업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 5가지 능력이 결국 협업 능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창의성도 창의성이지만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성에 기초한 협업 능력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에 남의 의견을 듣는 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하버드의 입학 사정위원을 한 조우석 씨에 따르면 SAT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하버드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 바른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이 천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자들은 괴짜 천재, 독불장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또 보면 협업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기업의 성장 신화를 단 한 명의 천재가 이뤄냈다고 보는 건 영화적인 상상력에 가깝다고 합니다. 애플 신화의 주인공 스티브 잡스도 혼자가 아니라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훌륭한 공동 창업자가 있었고요.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와 더스틴 모스코비츠, 크리스 유스 등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창업 과정에서 주도적인 천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킨 공동 창업자들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성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협업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인 구글을 살펴볼까요? 10여 년 동안 구글의 인사를 담당했던 나즐로 복은 구글의 인사 원칙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능력,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팔로우십,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포용하려는 지적 겸손, 또 공적인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는 하지만 5가지 원칙 가운데 가장 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굳이 덜 중요하다고 강조까지 하셨네요. 그만큼 전문 지식보다는 인성의 기초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현장에서는 협업의 인재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설문조사해 봤는데요. 도덕성과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 인내력 등을 꼽았고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는 7번째, 직무 관련 기초 지식은 8번째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결국은 좋은 인성의 기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상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죽느냐 사느냐 경쟁이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오히려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저는 정작 우리의 교육 제도가 이런 인재상을 만드는데 과연 적합한 건지 의문도 드네요. 네, 우리나라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실시된 이 평가에서 전체 영역이 3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평가에서 협업적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ECD는 협업적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된 이유로 개인보다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크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업 능력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른 장소에 있는 개인들과 협업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될 수 있다고 여기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과 잘 소통하고 함께 성과를 나누는 도덕적인 인재를 기업에서 먼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핫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협업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